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믿으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기차표 하나조차 발권하지 못했던 한 노인의 좌절과 그 뒤에 피어난 따뜻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작고 조용했던 한 걸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차역의 두 번째 손님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마른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회색 아침이었다. 백봉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손끝으로 이마의 주름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오늘만큼은 10년 넘게 쓰지 않은 조용한 방 한쪽에는 잘 개어둔 감색 두루마기 한 벌이 있었다. 그녀는 정성스레 옷을 꺼내 입었다. 깃을 다듬고 손등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반쯤 내려앉은 허리, 구분 등 이마에 깊은 주름. 거울 속에 그녀는 작고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지난밤에 내린 결심을 흔들림 없이 되새기고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 박미연이 치매 말기라는 것이다. 말을 잇지 못하던 미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다. 고향역, 봄날의 벚꽃, 고물 트렁크 하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봉자는 그 말을 들으며 울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결심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항상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갔다. 작은 통장 한 장을 꺼냈다. 퇴직금과 마을에서 모은 적금, 그리고 손주들이 보내다 끊긴 용돈이 조금 들어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기차표 2장쯤은 충분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문제는 사는 것이었다. 기차표를 사는 것 말이다. 서울역. 봉자는 그곳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른다. 아니,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가 문제였다. 예전처럼 매표소에서 종이에 적힌 글자를 내밀면 알아서 표를 뽑아주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였다. 식탁 위에는 3번이나 구겨졌다 펴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행선지는 경북 안동. 시간은 오후 2시. 그녀는 이 노선이 여전히 존재하기를 바랐다.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2번 갈아탔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복잡한 서울역 대합실은 그녀에겐 작은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하얀 조끼를 입은 안내요원이 눈에 띄었다. 말을 걸려다 멈칫했다. 자기 말이 무시당할까 봐서였다. 몇 번이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 목소리가 작다고, 말이 느리다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스윽스윽 엄지를 움직이고 있었다. 스마트폰. 그녀도 하나 있긴 했다. 아들이 사줬다. 하지만 문자 보내는 법도 아직 모른다. 전화만 겨우 받을 줄 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자동 발권기 앞에 섰다. 커다란 화면에는 도시 이름들이 줄지어 떠 있었고 터치하면 다음 화면이 떴다. 그녀는 조심스레 화면을 누른다. 하지만 손이 떨려 잘못 눌렀고 화면은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시 눌렀지만 또 실패였다. 뒷사람이 기침을 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 또 할머니야. 봉자는 그 말에 움찔했다. 다시 화면을 누르려던 손을 내렸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말없이 그녀를 밀치듯 앞으로 나섰다. 비켜보세요. 어차피 못하시잖아요. 그녀는 마치 허공 속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몇 번 화면을 누르더니 표를 인쇄해 들고 사라졌다. 봉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고개를 떨군 채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도시 이름을 바라보았다. 경북안동. 입술이 마르고 눈가가 떨렸다. 이것 하나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여기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기계 고장 나요. 하늘색 조끼를 입은 여성 직원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잠시 뒤로 빠져주시겠어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으로 화면을 만지던 손을 가만히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이날 백봉자에게 서울역은 단지 기차표를 사러 온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봉자는 여전히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매표소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손은 주름진 치마 자락을 쥔 채 조심스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동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창 나이로 보이는 직원이 기계 옆에 서서 다른 고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봉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직원은 그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한쪽 귀에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어렸다. 그는 대꾸도 없이 턱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터치하세요. 거기 승차권 예매 눌러요. 말은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화면을 가리키지도 않았고 곧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봉자는 혼자 힘으로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 너무도 빠르게 바뀌었고 그녀의 느린 손놀림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뒷사람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뒤에서 탄식을 뱉었습니다. 아, 진짜 또야 또. 그냥 집에서 예매하지 왜 꼭 여기서 이러시는 거야.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기계 못 다루는 거 알면서 왜 안내도 안 붙여놨어. 여기 이상한 거지. 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멀찍이 서서 뒷말을 했을 뿐 그 어떤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비켜주실래요? 저 바빠서요. 그는 고개를 툭툭 흔들며 손등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봉자는 중심을 잃고 발을 한 발 뒤로 내딛었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한 그녀는 가까스로 벤치 기둥을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구겨진 휴지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알아듣지도 주워주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역 안을 순찰하던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고 허리춤에 단 무전기가 자꾸만 삐걱거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동 발권기 앞에서 업무 방해된다고요. 봉자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업무 방해요? 예. 이게 반복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신가요? 순간 봉자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를 인지 능력 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수십 개의 걸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고 갔고 자동 발권기 화면은
여전히 반짝이는 아이콘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무실의 보조의자에 앉은 봉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고향역 시간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종이 모서리는 닳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차표 하나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네요. 보안요원은 곁에서 그녀를 슬쩍 바라보다가 다시 무전기를 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그 역의 직원 중 누군가가 커피를 한 잔 놓고 갔지만 봉자는 그마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에 대한 면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퍼졌습니다. 다시 자동 발권기 앞을 지날 때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또 왔어. 어제도 저러시더니 기초생활 수급자일걸. 불쌍하긴 한데 왜 저렇게까지. 봉자는 자신의 귀에 모든 말이 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대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 광장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아스팔트 바닥 아래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진동이 발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올 겁니다. 이름도 삶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꺾인 허리가 있었고 그 위로 무언가 굳건한 다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봉자는 지하철 2번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즈음 동네 슈퍼의 불은 꺼져 있었고 시멘트길 위로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덮고 걷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도 없고 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리고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그랬던 것처럼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가슴까지 내려와 엉겨붙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자 주방 쪽 시계가 9시를 알리는 짧은 알림음을 냈습니다. 그녀는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엎드렸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 언저리에서 무언가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차표 하나 못 사는 나란 사람. 한평생 책을 가르쳤는데 글자를 못 읽는 노인처럼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낮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서 자신을 밀치던 남자, 기계 고장납니다라며 내쫓던 직원, 그리고 보호자 있냐며 질문하던 보안요원의 눈빛. 그 모든 순간이 얼굴 위로 덧발라진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한때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두 손을 모아 선생님 또 읽어주세요 하며 웃던 장면. 그때는 자신이 참 쓸모 있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 걸림돌이 되는 사람, 지워져야 할 그림자 같은 존재. 그녀는 더 이상 백봉자가 아니라 투명한 노인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이마의 주름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자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익숙한 친구 미연의 간병인이었습니다. 백여사님, 박미연 어르신 오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혹시 오실 수 있으면 내일쯤. 그녀는 대답 대신 수화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절망이 다시 조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갔습니다. 가장자리 책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편지, 남편이 남긴 수첩, 그리고 낡은 은행 통장. 그녀는 손끝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불 꺼진 집안에서 은은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통장 표지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보험금과 퇴직금 일부,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돈을 모아 만든 예금. 그 돈은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왜냐면 절대로 꺼내지 않을 약속을 스스로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밤 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봉자는 통장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한 방울의 눈물이 양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멸감이, 슬픔이, 후회가 모두 한 줄기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봉자는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다음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도 못 일어나요. 미연이한테 내가 꼭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달라져야 해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방안, 그 고요한 결심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백봉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꿈도 꾸지 못한 밤이었다. 머릿속은 지하철 소음과 자동 발권기 화면의 깜빡임, 그리고 사람들의 무표정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한기가 발끝을 스쳤지만 움직이는데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던 결심이 손끝과 걸음에 실려 있었습니다. 봉자는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정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손편지 한 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VIP 예치 전용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의 이름 석자가 금박으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한때 남편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여주는 부보다도 숨겨진 절제와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봉자는 그 재산 대부분을 자식과 사회에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통장은 그가 유언처럼 말했던 말 때문에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꼭 필요할 때 꺼내요. 누구를 위해서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날에. 봉자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느꼈습니다. 검은 봉투를 품에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주름지고 눈가는 얇아졌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빔 코트를 껴입고 낡은 구두에 약간의 광을 냈습니다. 가방에는 수첩과 통장, 신분증, 그리고 작은 도시락이 담겼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지 않았지만 배가 고픈 줄 몰랐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첫 마을 버스를 타고
2번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로, 같은 환승역. 하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봉자는 허리를 더 꼿꼿이 세웠고 지하철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그녀는 대합실을 지나 자동 발권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분주했고 알림 방송은 무심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번호표 기계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멀리서 젊은 남성 직원이 화면을 조작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화면에 갖다 댔습니다. 상담 업무 예금 출금 VIP 고객 전용. 3번의 터치 끝에 조용히 인쇄음이 들려왔습니다. 번호표 한 장이 천천히 나왔고 그녀는 그것을 들고 곧장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 비슷한 무엇이 떠올랐습니다. 이 번호표 한 장은 그녀가 어제 온종일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한 장도 없었겠죠. 잠시 후 LED 화면에 봉자의 번호가 떴습니다. 5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구 앞에는 어제 보았던 여직원이 아닌 비교적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자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봉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VIP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시스템에는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데요.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봉자는 준비해온 대로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펼쳤고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통장을 따라 움직였고 그 눈빛 속에 처음으로 존중과 당혹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봉자는 의자에 앉은 채 통장을 놓고 간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봉자의 통장을 들고 들어간 직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기다렸고 시간은 10분을 넘기고 있었다. 기다림에 익숙한 노인이었지만 이 침묵은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을 안고 있었다. 잠시 후 서두른 걸음소리와 함께 직원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어제 봉자를 무시하던 젊은 여성 직원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색 셔츠 위에 걸친 조끼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봉자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은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있어서요. 다른 창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가 가리킨 쪽은 3번 창구였다. 바로 어제 봉자가 껌을 씹는 그녀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봉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3번 창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껌을 씹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자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습관처럼 말투가 튀어나왔다. 할머니, 이 계좌는 오래 거래가 없어서 휴면 상태예요. 본인 확인 절차 다시 하셔야 합니다. 봉자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에 조심스레 서명했다. 여직원은 무표정하게 입력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눈동자가 커졌고 손끝이 잠시 멈췄다. 껌을 씹던 턱이 멈추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다시 사라졌다. 이번엔 조금 늦게 중년 남성이 함께 등장했다. 검정 정장의 단정한 머리, 은행 지점장이라는 명찰이 눈에 들어왔다. 김봉자 고객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정민수입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봉자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제의 무시가 무색할 만큼 그는 친절했고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다. 봉자는 말없이 그의 안내를 따랐다. VIP룸은 유리문 안쪽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었다. 소파가 놓여 있고 은은한 조명이 켜진 방 안에는 차와 다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지점장은 손수 그녀에게 차를 따랐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객님의 VIP 등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방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봉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셨죠. 오늘은 김 여사님이네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작은 웃음기가 돌던 입꼬리가 굳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응대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녀의 말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를 정리하는 척 손을 움직였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물었다. 오늘은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봉자는 수첩을 꺼냈다. 수첩 한 귀퉁이에 작게 써둔 박미연 수술비 5천만 원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친구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합니다. 5천만 원을 찾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챙겨 방을 나섰다. 봉자는 VIP룸에 홀로 남겨졌다. 유리창 너머로는 은행 로비가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봉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처럼 중얼거렸다.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걸 보여줄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5초쯤 숨을 고른 뒤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약속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봉자를 다시 로비로 안내했다. VIP 고객 출금 신청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추는 그의 자세에는 아까까지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지점장 정민수는 백봉자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연신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3번 창구 앞에 도착하자 어제 봉자에게 껌을 씹으며 대꾸하던 여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봉자를 본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김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입에선 껌의 흔적이 사라졌고 손등으로 연신 마우스를 만지작거렸다. 봉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억하시네요. 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시더니 오늘은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네요. 그 말에 창구 주변이 정적에 잠겼다. 근처의 다른 직원들조차 키보드 소리를 멈췄고 몇몇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민수가 그녀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그녀는 더 당황한 기색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이체도 출금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선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봉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 말 한마디에 로비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누구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민수가 얼른 중재하듯 말을 이었다. 김 여사님, 이쪽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5천만 원 출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봉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꼼꼼히 읽은 뒤 단정한 필체로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사인은 작지만 단단했다. 돈을 받아 가방에 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친구의 병원비를 마련한 안도감보다 돈 앞에서 바뀌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 정민수에게 말했다. 지점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 여사님. 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더니 근처 컴퓨터로 그녀의 계좌를 조회했다. 화면을 본 그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현재 잔액은 295억 원입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렀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을 굴렸다. 창구 여직원은 머리를 더욱 깊숙이 숙였다. 봉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에 오실 땐 꼭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VIP룸에 따뜻한 차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말에 봉자는 처음으로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가볍지 않은 결심이 숨어 있었다. 은행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봉자는 스카프를 다시 고쳐 매며 천천히 광장을 걸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 앞에서 바뀌는 모습이 문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가 어제의 나처럼 창구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겐 단 한 사람의 존중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돈을 다르게 써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백봉자는 다시 가방을 조염했다. 눈빛은 어제보다도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봉자는 다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안에는 전날 은행에서 받은 출금 명세서와 새로 준비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역 광장은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며 걷거나 빠르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합실 안쪽 자동 발권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순간 어제 자신이 어떤 시선을 받았는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역 안내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를 든 역 직원 하나가 봉자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사람 구실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일 처음 온 노인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이 기계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태도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의자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곁에 붙인 디지털 약자 도우미라는 종이 표지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초록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고 그녀보다 더 떨리는 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안동 가는 표인데 이거 누르면 되나요? 봉자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받았습니다. 네. 함께 누르면 됩니다. 처음엔 저도 몰라서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화면을 함께 누르고 표가 출력되는 순간 그 노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우와, 진짜 나오네요. 이제 저도 혼자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다음엔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린 오늘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말에 노인은 웃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건 역장님께 전해주세요. 노인들도 기차를 탑니다. 기계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감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역 공식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 자동 발권기 앞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디지털 약자 지원 활동 자발적 도우미 1호 백봉자 여사님. 짧은 설명과 함께 그 사진은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봉자가 다시 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번호표 뽑다가 우셨는데 그녀는 그 말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인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손님, 네 번째 손님. 그날 오후 역장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백 여사님, 서울역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원봉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버 고객 지원 창구를 만들 계획인데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봉자는 말없이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대합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고 어제는 보이지 않던 작은 풀잎 하나가 바닥 틈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죠. 어제처럼 무시당한 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봉자는 친구 박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기차표 준비됐어요. 우리 함께 고향역 가요. 기억나시죠? 벚꽃 피는 그 역 앞 작은 나무. 전화기 너머에서 미연의 숨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게 웃었고 그 소리는 오래전 추억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치는 듯 했습니다. 봉자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그 옆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손님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 초 백봉자는 안동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복도 끝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의 손엔 박미연의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말은 없었지만 눈동자엔 여전히 옛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느새 서울을 벗어나 초록 들판과 낮은 산등성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차의 진동이 리듬처럼 두 여인의 뼛속 깊은 시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미연 씨? 우리가 처음으로 도서관을 함께 만들자고 했던 그 봄날. 당신은 창가 자리만 보면 책 읽는 아이 얼굴 같다고 했죠. 미연은 미소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가의 주름이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가까워질수록 봉자의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존엄이라는 두 글자를 품고 돌아가는 순례이기도 했습니다. 역에 도착한 순간 역무원이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그는 백봉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역장님께서 안내 도우미를 붙이셨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됐어요. 기차표 하나도 스스로 못 사던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젠 두 발로 서고 싶네요. 그 말에 역무원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손에서 휠체어를 대신 받았습니다. 고향의 봄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역 앞 벚나무들은 제각각의 속도로 꽃을 피우고 있었고 흙냄새와 꽃향기가 공기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연을 휠체어에 태운 채 천천히 나무 아래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저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오래된 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고향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렀습니다. 벽에는 예전 마을 신문이 걸려 있었고 그 구석엔 젊은 시절의 봉자와 미연이 찍힌 도서관 개관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봉자는 미연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생전 가장 많이 읽어주던 동화책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책장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들창문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미연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봉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지켜준 우정,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닿은 고향. 그 모든 감정이 한 줄기의 바람처럼 그녀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서울역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버 디지털 도우미 창구가 공식적으로 개소되었고 창구 옆 안내판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창구는 백봉자 여사의 후원과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함께일 수 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봉자를 기억하며 창구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함께 와서 발권기 사용을 가르쳤고 어르신들은 다시 손자 손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봉자는 그 뒤로도 종종 역에 나갔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첫 방문 손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두 번째는 쉬워질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두 번째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벚꽃은 다시 지고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 둘 기차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봉자는 다시 기차역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자동 발권기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진짜로 은행이랑 기차역도 바꿨대. 혼자서 진짜로. 그 말을 들은 봉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에서 기차표 하나쯤은 제 손으로 당당히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여운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친절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실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정과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한 줄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